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조선의 기막힌 야담 이야기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옛날 평안도 별산 고을에 엄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던 가신들이나 지체 높은 손님들이 묵고 가는 객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객관에 귀신이 붙었거나 도깨비가 웅크리고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뻣뻣한 송장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객관을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새로 부임한 별산 목사가 첫 손님으로 묵게 되었는데 저녁 때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마시던 그가 이튿날 아침에 이렇다 할 기척도 없이 송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객관에 하룻밤을 머무는 손님들마다 모두 똑같은 변을 당했어요. 이렇게 너댓 번 송장을 치우고 난 다음부터는 대낮에도 도깨비나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하여 아무도 객관에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소문이 어찌나 무섭게 퍼졌던지 울던 아이들도 객관으로 잡아간다고 고울러대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임금의 아우인 경천군이 연경으로 행차하던 중 날이 저물어 별산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마중 나온 별산 목사는 경천군을 객관이 아닌 별실로 안내했지요. 그러자 경천군은 이름 모를 불쾌하게 여기며 퉁명스럽게 별산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별산에도 엄연히 객관이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좁은 별실로 인도를 하는 것인가? 다분히 해괴하기 짝이 없는 접대로고 별산 목사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태군마마, 소신이 어찌 감히 존귀하신 분을 불편하게 모시겠사옵니까? 그것이 아니오라 실은 객관에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여 감히 그곳에 모실 수 없었사옵니다. 경천군은 미간을 찌푸리며 목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 그것이 대관절 무슨 소린가. 객관이 있다면 당연히 손님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리 돌려 세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겨우 좋지 않은 소문 몇 마디에 휘둘려 객관을 방치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군. 어찌된 영문인지 소상히 아뢰어 보아라. 목사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예, 객관이 있기는 하오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이도 저도 아닌 대답을 늘어놓는 목사의 태도에 경천군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못 쓰고 있다니 그 정도로 객관이 낡았다는 말인가? 어찌 관리를 했길래 일국의 객관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하듯 답했어요. 그러한 것이 아니옵니다. 태군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집은 새로 지었는데 난데없이 웬 요기가 들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감히 태군마마를 그곳에 모실 수는 없어 일이 되었사옵니다. 무어라, 요기? 방금 요기라 하였는가? 해괴한 변괴가 다 있구나. 경천군은 고웃음을 쳤습니다. 번듯한 한 고을의 목사식이나 되어 아직도 그러한 허무맹랑한
미신 따위나 믿고 있는 게가 대명천지에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토케비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님을 정녕 모르시는가. 그러자 목사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태군, 마마, 소신이 어찌 감히 거짓을 아르겠사옵니까? 역대 목사들이 모두 그 편을 당하셨으니 부디 소신의 충언을 간과하지 마시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경천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도다. 필시 그대들이 담이 작아 벌어진 일일 것임이 자명하구나. 어찌 일국의 객관을 겨우 사사로운 요기 때문에 비워둘 수 있단 말인가. 네, 오늘 밤 그곳에서 묵을 예정이니 지체 말고 그리로 안내하라. 내 직접 그 요기의 정체를 밝혀 보이겠노라. 경천군의 단호한 말에 목사는 깜짝 놀라 답했지요. 예, 하오나 태군 마마. 그건 도저히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태군 마마의 옥체에 병고라도 생기신다면 마마를 보필하지 못한 죄로 소신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옵니다. 라고 외쳤으나 경천군은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입 다물라. 나의 결정이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목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대명천지에 저런 무모한 분이 있나? 내일 아침이면 필시 나 또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허나 저 고집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아전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객관의 방을 쓸고 닦아 불을 지피고 대군 마마를 모시거라. 그리고 가장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라. 별산 목사는 부하들을 시켜 오래 비워두었던 방을 쓸고 닦고 불을 지피게 하고는 행차를 옮겨 객관으로 모셨습니다. 객관에 도착하자 경천군은 주위를 휘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을 좀 보게나. 이리도 번듯하게 좋은 객관을 두고도 세간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 쓰지 않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먼. 나라를 돌보시는 주상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나 심려가 크실지. 경천군이 안타까워하며 말하자 그 말에 목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아침에도 그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볼 일이지. 기어이 오늘 밤에 세상을 하직하려고 신하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려다 공연히 화를 자초하시는군 하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상을 차려들고 들어가는 고을 아전들 또한 경천군을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전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저 대군 마마께서 기어이 객기를 부리시는구먼. 이러다 내일 날이 밝으면 대체 어찌 됐는지. 다른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 불쌍한 목숨이지요. 아직 이 고을의 사정에 박지 않으셔서 저리 무모한 결단을 내리신 듯하지만 아무리 그 담력이 좋기로 이름난 대군 마마라 하셔도 저 객관만큼은 정말이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일전에도 수많은 이들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누구 하나 송장고를 벗어난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요?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던 한 아전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어찌 저리도 무모하신가. 고을 사람들은 절대 그놈의 객관은
근처에도 안 가는데 말이야. 지금이야 명이 떨어졌으니 이리 술상을 차려 들어가지만 이 밤이 지나면 송장을 들고 나와야 할 판이니 끔찍스럽구먼. 옆에 있던 아전이 씁쓸하게 답했어요. 자네들 입 조심하게. 듣는 귀가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 같은 말단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이방아들 떨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게나들. 이윽고 밤이 깊어져 모두 돌아가자 경천군은 홀로 등불과 벗하며 위험을 갖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기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듣고도 큰 소리를 치며 객관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악상 홀로 객관에 앉아 있다 보니 마음속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과연 욕이란 것이 실제하는 것인지부터 설마하니 자신이 조선의 국왕 아우의 신분을 갖춘 왕족이거늘 일개 잡스러운 귀신 따위가 자신을 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겼지요. 허나 역대 목사들이 모두 변을 당했다 하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책을 펼쳤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만약 자신의 눈앞에 정말로 요기가 가득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넘은 것 같았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그득할 뿐 티끌 하나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경천군이 책장을 넘기려 할 때 갑자기 싸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거기 무엇이냐.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경천군은 벌떡 일어나며 외쳤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을 억누르기라도 하는 듯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등불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경천군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두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허, 무어하도다. 어떤 유물이기에 감히 이 승에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경천군은 겉으로는 이렇게 호령했지만 속으로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두 다리가 벌벌 떨리고 있는 것을 억지로 숨기느라 그는 더욱 크게 고함을 지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경천군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자 경천군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여인은 슬픔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서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이 계집, 그간 해묵은 원한을 풀 길이 없었사온데 오늘이야말로 대군 마마님을 뵙고 골수에 사무친 한을 풀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리 인사를 올려옵니다. 유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기에 경천군은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허, 이리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라니 유물이라 하기에 과연 믿기 어렵겠으나 진정 유물이라면 오히려 그런 술수로 사람을 홀리는 법. 해묵은 원한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너의 억울한 죽음이라니. 전에도 객관을 찾은 수많은 관리들이 너의 모습에 혼절했으며 또한 송장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들었으니 내 어찌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는가. 경천군의 외침에 여인이 억울하다는 듯 답했지요.
아니옵나이다. 소녀는 결코 나으리들을 해칠 심산이 아니었사옵니다. 소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에 조남한 행차가 지나가실 때마다 그저 하소연을 하고자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었나이다. 허나 이승을 떠난 존재인 마당이라 어쩔 수 없는 저의 해괴한 행색 때문에 다들 황망히 놀란 마음을 금하지 못하시고 결국 기절한 채 다시 일어나시지 못한 까닭이었사옵니다. 하여 소녀의 원한을 풀 수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 그리 되었을 뿐 해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사옵니다. 절절히 읍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경천군은 턱을 쓸어만지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온데 대군마마님께서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리도 침착하게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니 이 어찌 하늘이 소녀를 돕기 위해 보낸 위인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는지요. 담대하신 담력을 가지신 마마를 배웁게 되니 소녀 참으로 감개무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경천군은 요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에 비로소 안심하며 은은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너는 유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원이로구나. 그렇다면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너의 원한이란 것이 무엇이냐. 객관에 들러 이리 너와 마주보게 된 것 또한 인연이겠으니 내 친히 너의 한을 풀어줄 방도를 찾아보겠노라. 자, 이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무엇이 그리 억울했기에 객관에 나서 호소를 하였는지 말이다. 그러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아라는 여인으로 어렸을 때 관방 기생으로 뽑히게 된 처지였습니다. 마음씨가 매우 착하고 야무졌던 데다가 다른 기생들처럼 교태를 부리며 돈을 끌어오지 않았기에 그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의 평이 매우 좋은 기녀였지요. 그리고 용모 또한 뛰어나 그녀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관아문을 드나들 때면 아전과 관노들이 넋을 빼앗기며 침을 흘렸었지요. 그 중에서도 포덕이라는 이름의 총각 관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주아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해 애끓는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침했던 주아는 어쩌다 마주치게 된 포덕이 입을 실룩거리며 눈짓을 해도 아는 척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호랑이도 맨몸으로 잡을 만큼 생기가 넘치던 포덕은 하루하루를 말라버린 풀떼기처럼 시들해져 버렸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아에 대한 애끓는 연모와 함께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흑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한밤중이면 그림자처럼 주아의 집 주위를 맴돌며 담장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허나 그 집의 삽살개는 피할 데 없이 영민하여 인기척만 느껴져도 귀신처럼 튀어나와 맹렬히 지저댔으니 포덕은 매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염치 없는 시도는 매번 지저대는 개소리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마치 하늘이 점지라도 한 듯 기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군수가 객관에 묵으며 주아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포덕의 심장은 광대뼈까지 뛰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객관은 군수가 드나드는 곳이니
필시 밤중에 주아가 잠시라도 밖으로 나오겠지. 그때라면 설령 거절당할지라도 내 모든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인적이 끊어질 무렵 그는 객관마당 한 구석에 숨겨진 복숭아나무 아래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애타게 밤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기울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야심한 시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드르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가슴이 터질 듯 설레는 포덕은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주아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섬돌 아래로 조용히 내려선 주아는 한층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솟아난 포덕의 형체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그머니, 쥐! 놀라지 마라 주아야. 나 포덕이다. 포덕이 깜짝 놀랐잖아. 밤이 깊도록 무엇 하기에 이리 객관문 앞에서 있는 게야. 관노인 네가 어찌 이런 곳에 함부로 얼씬거린단 말이니? 주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스며 있었어요. 포덕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은 너에게 꼭 알려야 할 말이 있어. 일이 찾아온 것이란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참으로 별스러운 일이구나. 너와 내가 이리 밤중에 마주할 사이는 아닐 터인데 괜한 소리가 나오면 나 역시 힘들어지는 신세인 것을 잘 알지 않니? 늦은 시간이니 이만 돌아가서 쉬도록 해. 할 말이 있다면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주아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후원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하자 포덕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주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나 봐. 그러나 주아는 팔을 뿌리치려 애쓰며 화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란 말이야. 넌 지금 내 팔을 붙잡고 아프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야기나 하자고 얼음장을 놓고 있다니. 어서 놓지 못하겠니? 포덕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인 눈빛으로 애원하듯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말고 부디 잠시만 내 말을 들어봐봐. 내가 주아, 너를 얼마나 애하게 여겼는지 밤낮으로 내 생각에 잠 못 이룬 것을 아느냐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주아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어이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관방 기녀인 자신이 이렇듯 코울스 수령의 수청을 들다 말고 자리에서 빠져나와 관노의 사내와 말을 섞고 있음을 알게 되면 경을 치기엔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기녀라고 해서 관노인 너와 어울려도 되는 천한 신분이라 여겼다는 거니. 나 원참 별을 다 보겠네. 헛소리는 그만둬. 주아는 포덕의 돌발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엉뚱하고도 위험한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주아가 더 이상 이 위험한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고 몸을 돌려 걸어가려 하자 포덕은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지요. 거침없이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거칠게 손목을 그려쥐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이 손 놓지 못하겠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뿌리치려는 주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포덕은 쇠사슬처럼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고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대담하게 슬쩍 감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주아는 비로소 이 야심한 밤이 외진 객관에서 포덕이 품은 끔찍한 속셈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리 짐승처럼 행패를 부리는 거야. 어서 이 손 놓지 못하겠어. 내가 당장 안에 들어가 군수 나으리께 너의 이 무도한 행위를 고해야 정신을 차릴 셈이니. 밤하늘을 찢을 듯한 주아의 호통 소리에 포덕은 순간 당황했으나 이내 더욱 악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주아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고는 그녀를 후원 깊숙한 곳에 연못과 풀숲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갔어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그곳에서 자신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은 주아는 뒤늦게 터져나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셔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주아의 입을 당황한 포덕이 더욱 사납게 틀어막았습니다. 이대로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했다간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으니 눈이 뒤집힌 채로 주아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양손을 사용하여 억눌렀지요. 조용히 해. 얌전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게야. 조용히 하란 말이다. 그렇게 격렬한 실랑이가 한참을 이어졌고 주아는 의식이 멀어져가는 눈동자로 자신의 입과 코를 틀어막은 포덕의 손을 애원했지만 포덕은 손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주아의 팔다리가 마치 생명이 다한 인형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는 것이었어요. 포덕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경악에 찬 나머지 그녀의 몸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아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으나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싸늘한 기운만이 전해져 왔어요. 이봐 주아야. 포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숨을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일이다. 아,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덜컥 치밀어 오른 공포감에 포덕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허둥대며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지요. 이대로 버려두고 도망쳐야 할까? 아니, 그건 아니 되지.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주아를 찾는다고 온 고을이 발칵 뒤집힐 터여. 만약 꼬리를 잡힌 날에는 내 신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급전직하일 것이 아닌가. 관노가 관기를 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필시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지. 그의 혼탁한 정신은 이내 가장 잔혹하고도 감쪽 같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히 숨겨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게야. 그는 망설임 없이 주아의 싸늘한 주검을 연못과
깊숙한 바위돌 밑에 묻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객관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자기 거처로 돌아가 잠자리에 파고든 보덕이었지만 그의 심장만큼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혈흔을 묻히지는 않았지만 과한 윤심이 가져온 참담한 사고는 그의 영혼을 이미 얼룩지게 하고 말았지요. 한편 객관에 잠이 들었던 고을 군수는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주와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자 그는 공연히 괘씸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 보게. 밤새도록 나를 모셨으면 아침상이라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가코얀 것이 새벽녘에 살금살금 빠져나가다니. 이런데 먹지 못한 계집 같으니 라고.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주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가장 먼저 불안감을 느낀 이는 바로 주와의 어미였습니다. 얘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혹 아침부터 또 술자리가 벌어진 것인가 하며 나중에라도 돌아오겠지.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어떻게날 저녁 때가 되어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어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녀는 아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아가 갈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뒤졌으나 허사였지요. 시간이 더욱 지나자 좋은 평판을 지녔던 주아를 모두가 찾아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결국 천한 기녀가 그렇지 라는 말을 하며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 버렸을 것이라 추측하고는 수색조차 중단해버리고 말았지요. 주아의 어미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럼에도 신랏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과 사주쟁이 집을 찾아가 점을 수없이 쳐보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을 것이라는 등 관기인 신세를 한탄하여 몰래 야반도 주했을 거라는 등 모두 종잡을 수 없는 추측들 뿐이었기에 주아의 어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도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은 아득하기만 했고 처음에는 주아가 뭔가 끔찍한 사연에 휘말려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여겼던 사람들도 온 고을에 삽시간에 퍼진 소문들도 잠잠해져 갔습니다. 관아에서는 통문을 돌려 그녀의 행방을 찾았으나 땅에 묻힌 주아의 행적이 알려질 까닭이 없었기에 결국은 헛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절절한 하소연이 끝나자 주아의 혼백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하오니 부디 이 계집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고 딸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된 불쌍한 저의 어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말을 끝으로 그녀의 혼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달픈 주아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경천군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분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세우고는 새벽이 되어 끝물레하게 날이 밝아오자 그는 지체 없이 후원에 있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연못가에 놓인 커다란 바위돌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아가 말해준 위치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는 바위돌을 발견하고야 말았지요. 어젯밤 그 처자가 말한 곳이 정녕 이곳이로군. 모든 것이 사실이다. 경천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별산 목사가 아전들을 앞세우고 객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치했고 경천군의 송장을 치울 각오를 다진 듯 잔뜩 굳어져 있었지요. 목사는 객관문 밖에서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필시 요괴에게 편을 당하신 것이 틀림없을 게로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저하듯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불을 펴놓은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경천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아니 이런, 이번엔 요기가 극심하여 대군마마의 시신마저 삼켜버린 모양이로구나. 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도다. 목사는 충격에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제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뜯어 말렸어야 했다. 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들 아침부터 일찍 객관을 찾아왔네 그려. 별산 목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니 어쩐지 더욱 기품 있는 모습으로 경천군이 서 있는 것이었지요. 목사는 경천군이 정말 살아있는 몸인지 의심이 되어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는가? 내가 요물에게 홀려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았나 보군. 보시다시피 멀쩡히 살아있지 않은가? 경천군이 이렇게 묻자 별산 목사는 얼떨떨해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태군마마, 정녕 아무런 탈 없이 살아계신 겁니까? 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은가. 그보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야겠네. 자네는 지금 즉시 아전들에게 형틀을 차려놓은 뒤 나의 명을 기다리라고 하게나. 별산 목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을 붙이고 있자 경천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있는 겐가?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처리하도록 하게. 그리고 관노 중에 포덕이라는 놈, 지금 당장 그 놈을 잡아오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포덕은 나졸들에게 잡혀 꽁꽁 묶인 채 형틀 앞에 꿇어 엎드려졌습니다. 좌방을 둘러보던 그의 얼굴이 경천군을 보는 순간 단번에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주상 전하의 아우인 왕제를 알아볼리 만무했으나 그 특유의 분위기와 또한 주변 높은 관료들이 쩔쩔매며 그를 보필하는 모습을 보니 필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포덕은
혹여나 자신이 저지른 그 옛날의 일이 들통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겨우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저자가 어찌 그 일을 알겠느냐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이윽고 경천군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포덕은 시치미를 떼며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네 놈이 한 짓을 내 직접 보여주겠다. 만약 너의 말이 참이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저곳에 그 주아라는 여인의 주검이 나올 리가 없지. 아니, 그렇느냐? 경천군이 호통을 치며 명령하자 나졸들은 후원 연못가로 달려가 바위돌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흙과 돌을 걷어내자 여지없이 그 아래에서 주아의 주검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헌데 기하게도 그녀의 주검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썩지 않은 말짱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포덕의 눈은 공포에 질려 산송장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경천군 역시 낮게 신음을 흘리고 말았지요. 가슴에 맺힌 그 한이 얼마나 깊고도 사무쳤으면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야. 네 놈, 저 모습을 보고도 그 혀로 거짓을 담을 작정인가? 그제야 포덕은 벌벌 떨며 숨겨왔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얼굴을 땅바닥에 박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그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값을 엄중히 치르도록 하여라. 경천군의 준엄한 명에 따라 포덕은 즉시 끌려갔고 이후 국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천군은 별산 목사에게 명하여 주아의 주검을 정성껏 수습하고 성대한 장사를 치르게 하였지요. 그리고 주아의 어미에게도 사연을 전하고 딸이 억울한 원이 되어 구천을 떠돌지 않게끔 가진 정성을 쏟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객관에서 도깨비나 요괴들이 으르렁거린다는 소문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지요. 밤마다 객관을 찾아오던 손님들을 송장으로 만들던 비극적인 사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며 객관과 고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담대한 담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천군을 기려 후세까지도 그의 업을 칭송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제법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에 투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타고난 기질이 사내의 것이라 행동거지에 막힘이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물쭈물하는 것을 멀리 하였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옥섬에게는 조선 팔도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잔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옥섬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자로 삼을 폐물들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꾸려서는 야밤중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그녀의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당장에 한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직접 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무고한 가문이라 어려서부터 익힌 무예로 제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습니다.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서 얼굴도 모르는 집안의 사내에게 떠넘기듯 시집이나 가서 사는 것은 내 성미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인생이야. 이참에 오늘을 내 견문을 넓히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어. 당차게 소리친 옥섬은 씩씩한 발걸음을 옮기며 배 위로 몸을 실었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마을의 나루에 도착하자 옥섬은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욱 세상에 배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힘겨운 것이라니. 나의 역사적인 첫 모험의 시작부터 이리 모양 빠지는 꼬락서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두 번 다시 타고 싶지가 않구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루에 앉아 잠시 몸을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옥섬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술라군들이 웬 사내 하나를 뒤쫓느라 역정을 내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겹게 뜀박질을 하며 내달리는 모양새로 점점 옥섬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사내가 어찌하여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옥섬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쫓기던 사내는 어느새 옥섬의 앞까지 당도하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초면에 면목 없으나 부디 이것을 좀 숨겨주시오. 무엇을? 아니, 이보시오. 사내는 거의 반강제로 옥섬의 소매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밀어넣고는 그 길로 나루의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사내를 뒤쫓았고 영문을 모르는 옥섬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제 옷소매에 손을 넣어 사내가 맡긴 물건을 꺼내보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작자와 한패인가? 저놈이 무엇을 맡기고 도망간 게지? 등 뒤에서 술라군 한 명이 옥섬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지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여. 나 역시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던 것뿐이란 말이요. 그러자 술라군은 어림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옥섬의 소매춤을 뒤지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놀이개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은장도가 떡하니 나왔지요. 이것 좀 보시게. 이래도 시침을 뗄 작정이더냐. 도망간 놈과 한패로구먼. 훔친 작물을 이리 건네주고 도망간 것을 보니 되겠다. 이보시오. 오해라고 하질 않소. 나도 아까 그 사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달아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오. 시끄럽다. 거짓을 고하다니. 배짱도 좋구만. 어디 초소에 끌려가 투옥되어도 거짓부렁이 나오나 두고 보자. 술라군은 옥섬의 변명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동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옥섬을 잡아 포박하고는 술라군 초소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새끼줄에 엮은 굴비의 모양새로 대롱대롱 초소로 끌려온 옥섬. 보통 여자들이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닥친 시련과 해괴한 사달에 오금이 저려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옥섬은 오히려 모험을 떠난 시작부터 장황하게 펼쳐지는 예상 밖의 전개에 잔뜩 들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야밤중에 술라군들의 초소에 끌려와 여기저기 구경해 볼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 그녀는 잔뜩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 억누른 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옥섬을 잡아온 술라군은 도통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데 색이 아닌 이 처자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잡아온 그대로 투옥실에 마련된 간혹사에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놈이 잡혀오면 날이 밝는 대로 신문토록 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술라군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옥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오해를 풀면 곧바로 풀려나겠지만 그리했다가는 집에서 몰래 도망와서는 모험길에 오른 나를 필시 가만두지 않으시게 뻔하지. 다리 몽둥이를 문지르겠다며 길길이 날뛰실 것이야. 당분간은 사정을 지켜보며 버텨봐야겠다. 그렇게 옥섬이 옥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 잔뜩 설레다 밤이 늦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이 요란하여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모양새에 잠에서 깬 옥섬이 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지요. 나루에서 자신에게 은장도를 건넨 뒤에 도망쳤던 그 도둑 사내를 붙잡은 듯 그를 포박하여 초소로 들어오는 순군들이 보였습니다. 순군 하나가 옥섬의 앞쪽 옥사에다 사내를 무릎 꿇리고는 말했지요. 내 놈이 여자에게 건넨 이 은장도 어디서 훔쳤느냐. 술라군의 물음에 끌려오는 내내 묵묵하던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어. 어허, 이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말이다. 육모방망이로 도둑 사내의 배를 쿡 찌르며 술라군이 물었지만 도둑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조장이 관솔불 옆에서 작물의 은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장도 자루에는 정렬부인 오병균처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귀가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오병균이라 하면 현재 충청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오대감이었구나. 용머리로 장식한 은장도에 놀이개에 달린 옥장식 또한 보통 옥이 아닌 놀이개에 범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거늘 과연 오대감댁 부인의 패물이었구나. 참으로 간도 큰 도둑놈이로군. 여봐라, 이 도둑은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그렇게 순조장과 순군들이 물러가자 옥섬이 도둑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보시오. 밤손님인 덕분에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요. 아닌 밤중에 고나게 홍두깨를 맞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도둑이 사뭇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까지 이리 잡혀오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소. 당장에 그 은장도를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급박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만 처자를 말려들게 하고 말았구만. 깊은 사연이라는 도둑산의 말에 옥섬의 눈이 대번에 희번득 별빛을 담아낸 것 마냥 호기심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라는 것 내게 알려줄 수 있겠어? 사정 청취가 끝나고 만약 부정한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내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소만. 도둑은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옥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하였으나 이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그녀에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옥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옥사에 퍼졌고 그녀는 결정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사내를 향해 호언장담하였지요. 역시 집구석에만 매여 있으면 이러한 재미난 세상만사를 즐길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어. 이보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출발점은 조금은 이롭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의리와 양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렸구만. 내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주겠으니 그 죽상인 얼굴부터 좀 펴시오. 한칠하게 생겨서는 아깝지도 않소. 이튿날 날이 밝자 옥사에 갇혀있던 옥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라군을 호출했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죄인 주제에 감히 내가 어디라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게야. 이제 막 근무를 끝내고 교대 준비를 하던 술라군 한 명이 소란스러운 옥섬의 소리를 듣고 옥사에 들어왔지요. 자, 여보게, 잠시 이리 와. 귀 좀 빌려주시게. 당장 자네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놓인 중 차대한 문제일세. 옥섬은 히웃으며 술라군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매끈한 모습에 술라군은 자신도 모르게 옥섬에게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섬이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자 다 찢어질 듯 놀란 술라군은 대번에 꽁지가 빠져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니 이내 순조장을 불러오기에 이르렀고 순조장 역시 옥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찰사 나으리 가문의 막내 여식이 맞사옵니까? 맞다면 증빙패를 보여주시지요. 수행하는 하이나 없이 홀로 나루에서 방황하다 잡혀왔다 들었기에 쉬미기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오. 옥섬은 대답 대신 자신의 품에서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는 목패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는 옥섬이 몰래 집에서 나오기 전 혹여나 여정 중에 발생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들고 나온 최후의 보루였지요. 미리 하여 신분이 보증된 옥섬은 자신을 하대하고 옥사에 집어넣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풀려난 그 길로 간밤 도둑 사내가 일러준 사연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모험을 떠난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넘치니 참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옥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신이 나고 즐거워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늦은 오후 오대감의 포졸들이 포승줄로 묶은 도둑 사내를 끌고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대청마루 끝에 온 대감댁 안방마님이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포졸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위험서린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기세에 주눅든 포졸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 고했습니다. 지난밤 북문 고개마루에서 절도를 일삼던 도둑을 쫓아잡고 보니 그의 품속에서 다름 아닌 마님의 은장도가 나왔지 뭡니까요. 이자에게 그것을 추궁하였으나 당을 열지 않고 버티기에 정확한 신문을 위하여 이리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님, 포졸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노기가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일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그 사내는 한낱 잡스러운 도둑이 아니다. 어서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다. 내 어저녁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 이상해 심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사내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다니. 예? 아니, 그럼 은장도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무엄하구나. 그렇다 하지 않느냐. 내 따로 극진히 감사를 전해야겠으니 어서 그 귀인의 포박을 풀고 썩 물러들 가렸다. 그리하여 포박에서 풀려난 도둑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음에도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둑을 풀어준 포졸들이 모두 물러나 대감집에서 벗어나자 도둑은 대청으로 올라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읍했습니다. 아니, 마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사내를 이리 구제하여 살려주시다니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당도한 이 처자에게 모두 들었다네. 고개를 드시게나. 그러자 건너방에서 옥섬이 고개를 쏙 내밀며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도둑이 얼빠진 얼굴로 마님과 옥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마님이 온화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르기를 그대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까지 나와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말의 발설도 하지 않았다지. 문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끝끝내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들었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제 내가 먹고 살기에 급해 한낱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로 마님께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라도 하시며 평판이 상할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도둑의 말에 마님은 빙긋이 미소 짓고는 그에게 두둑한 전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대를 받아든 도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마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지난밤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난밤 삼경의 시각에 젊은 도둑은 밤이슬을 벗삼아 오대감댁 안방에 잠입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던 도둑은 적당히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만 걸리면 그대로 달아날 심산으로 간 크게도 오대감댁 안방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오대감은 도처에 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는 첩씨를 데리고 작은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인 이곳에는 발걸음조차 뜸해진 지 오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젊은 도둑은 주인 땔감이 없는 집이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질을 하기에는 손쉬운 대상이란 판단하에 오대감 댁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 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버리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은 것이었지요. 걔 누구인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마님을 제지한 도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둑은 마님이 빼어든 은장도를 가볍게 빼앗았지요. 젊은 도둑의 한 손이 마님의 두 손을 꽉 잡았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으로 절구 찢는 소리가 고개를 뒤밀었습니다. 첩과 기생에 빠져 몇 해째 정실부인 자신을 나 몰라 놔버려둔 영감과 그 잘난 합방을 해본가 언제였던가요? 권세 드높은 대감집 안방마님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채통과 정절을 지키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버틴 생과부 노릇이 장장 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도둑의 거센 절구질에 마님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도둑의 목을 힘껏 말았답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듬직한 도둑이 마님을 연신 누르며 기가 막힌 운우지정을 선사하자 오대감 댁은 뇌성병력이 내리치는 듯 대청마루가 뒤흔들리며 지축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밤이 펼쳐졌고 그날 그리도 염원하던 오랜 소망을 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난 이후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신 사과하고서는 전설적인 밤을 선사하고 불이 나게 주행랑을 쳐버린 이 도둑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하여 찾고 있던 마님은 때마침 순군들의 옥사를 탈출한 뒤 찾아온 옥섬에게 도둑에게 모든 사연을 들어둔 옥섬이 해맑게 웃으며 마님에게 제안했지요. 어차피 그 은장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아도 마님의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면 의금부를 통해 이 대감댁까지 그자를 압송하여 데리고 올 것이 뻔합니다. 그는 마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무겁게 간수하고 끝까지 한마디도 맺지 않았으니 잡스러운 다른 소문이 퍼질 우려를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그자의 의리를 높이 사서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잃어버린 은장도를 그 사내가 찾아준 것이라 우기시옵소서. 오대감 어르신의 권세와 안방마님의 위엄이 있기에 그리 이르면 포졸들도 다른 소리는 하지 못할 게지요. 이리 된 연유로 옥섬이 귀띔해준 조언을 채택하여 순조롭게 포졸들을 물리고 도둑 사내도 얌전히 되돌려받게 된 마님은 깊이 기뻐하며 옥섬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우대가 멀쩡한 도둑은 지난밤의 훌륭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로도 마님의 간택을 받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밤은 깊어 삼경일 때 오대감 댁에 월담하여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님은
생과부 신세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옥섬의 은혜를 치하하며 그녀의 집안에 기별을 넣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왈그닥 여식이 간밤에 모험을 떠나겠다며 야반도주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찰나 권세 높은 충청감사의 집안에서 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별과 함께 융숭한 재물들을 보내오니 결국 옥섬의 이 가출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세 사람은 간간히 모여 다과를 가지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옥섬은 성공리에 끝난 제 모험담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렇게 다음번 펼쳐질 언젠가의 모험을 기다리며 두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충청도 공주 땅에 대대로 이름을 높인 무관의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태어난 사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내처럼 타고난 불같은 기질을 참지 못해 직접 부딪히며 깨워보고 뒤집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던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심과 정의감은 또 어찌나 투철하던지요. 이러한 여식의 성정에 관찰사를 지내고 있던 옥섬의 아비는 참으로 고심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집안의 명예에도 왈가닥의 천방지축 여식에 대한 풍문은 그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여자의 껍질을 쓰고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듯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옥섬은 조신한 여식의 삶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자신의 집이 너무도 답답했지요. 그리하여 참다 못한 그녀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집을 뛰쳐나가 드넓은 모험의 길에 올랐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모험을 떠난 첫날, 기묘한 인연과 운명의 흐름으로 어느 젊은 도둑과 정을 통했던 충청감사의 안방마님을 곤경에서 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옥섬의 재치와 공을 높이 치하받아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했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옥섬은 대단한 여장부의 배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따분해서 아니 되겠다. 이 판사판이라 이 말씀이야.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소리가 심하던 아버지의 극성을 피해 몰래 집에서 달아나 나루배를 타고 이웃 고을로 넘어와서는 이런저런 곳을 구경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분명 내가 또 없어진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께서 하인들을 풀어 나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실 테니 재빠르게 둘러보다 돌아가야겠다. 아, 여자의 몸으로 수행하는 하인 하나 대동하지 않고 함부로 나돌아다닌다며 제 아비에게 크게 혼나기도 하였으나 이 천방지축 옥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엄한 꾸중과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적당히 반항하는 척만 하다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담벼락 하나를 지나쳐 가는데 담벼락 안쪽에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느 젊은 청년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웬 청승맞은 울음소리람. 옥섬이 고개를 들어
담벼락 너머를 살펴보자 마당의 흙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서는 서럽게도 울고 있었지요. 사람이 좌절하여 울고 있으니 측은지심과 함께 오지랖이 발동한 옥섬은 도저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헴, 저기 이보나, 사내가 어찌 그리도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가. 옥섬의 목소리를 들은 청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웬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담벼락을 기대어 서 있는 교수의 모습에 청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눈물과 콧물로 잔뜩 얼룩진 얼굴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청년이 대답했지요. 저 사내는 구덕이라고 합니다요. 그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누구도 저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 하나 번듯하니 저는 이제 내일 관하로 끌려가 당장에 치도곤을 당할 운명입니다요.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이라. 방금 자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였단 말인가? 옥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민초를 모른 채 하는 것은 대대로 뼈대 깊은 무관을 지내며 불의와 싸워온 역사를 지녔던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여긴 옥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게 자세히 아주 상세히 소상히 아뢰어 보시게. 내 이야기를 들어본 뒤 참으로 자네가 억울한 사연에 빠져 있다면 내 자네를 도와 그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손써주겠네. 예? 사내를 도와주신다고요? 아, 그렇다고 하지를 않는가. 자, 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겠나? 옥섬은 마치 아주 달콤한 엿을 잔뜩 얻은 어린아이의 표정이 되어 그렇게 자신의 호기심과 호승심을 채워줄 또 하나의 간식거리가 제 발 앞에 굴러들어왔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콧김을 뿜고 있는 옥섬을 힐끗 바라본 구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구덕이 이를 당한 날은 때마침 거울에 커다란 장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백로가 날아 지나다니는 하늘은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거울을 스쳐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그 온도가 아주 서늘하고 기분이 좋아 한여름에 더위로 지쳐 발길이 뜸했던 장터에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몰려가 있었던 통에 거울이 텅텅 비어 착하디 착해 조금은 모자라기까지 한 청년 구덕은 이날 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벌기 위해 공생원댁 안방마님이 시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지요. 구덕은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공생원댁이 알려준 고추밭에서 한아름 고추를 따왔습니다. 이것을 잘 펴서 말려놓기만 하면 자그마치 한 양이나 셈을 쳐주신다지 뭐야? 요런 횡재수를 마다하고 장터로 놀러 나갈 수 없지. 구덕은 오래간만에 넉넉한 품삯을 받는 일감이 생겨 그야말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어디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간 틈을 타 수작을 놓으려는 공생원 마님의 계략이었음을 구덕이 알 리가 있었을까요? 마당에 멍석을 넓게 펼친 뒤 온 고추를 말리기 시작한 구덕. 비록 어수룩하고 바보 같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구덕이지만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꽤 번듯한 청년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도 자신이 따온 고추를 마당에 널고 난 뒤 빈자루를 들고 또다시 고추밭을 향하기 위해 동네 어귀를 도는데 담벼락을 지난 길바닥에서 자신에게 일감을 준 공생원댁 마님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 괜찮으셔요? 구덕이 황급히 마님에게 다가가자 공생원댁 마님이 울상이 되어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으로 구덕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야, 나 좀 내버려 두게나. 예, 구덕, 때마침 잘 만났구나. 구덕이 마님의 모양새를 자세히 보아하니 걸음을 재촉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말로 큰일입니다요, 마님. 어찌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구덕이 어쩔 줄을 몰라 진땀을 빼며 엉거주춤 서 있자 마님이 구덕에게 말했지요. 이놈아, 무엇이 그리 멍청하게 서서 보고만 있는단 말이더냐. 여기 내 뒤로 돌아와서 나를 좀 일으켜 세우기라도 해보거라. 마님의 말을 들은 구덕이 불이 나게 마님의 뒤로 돌아가서는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공생원댁 마님은 마치 쓰러질 것만 같다는 트로 요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구덕의 목을 와락 껴안는 것이었어요. 어구마, 마님 괜찮으셔요. 똑바로 한번 서보십시오. 여자 경험이 전무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냐, 괜찮다. 자, 집까지 나를 좀 부축해다오. 예, 마님. 구덕이 절뚝거리는 마님을 힘껏 부축하여 그녀의 집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락사락 마님의 상체가 구덕의 몸에 밀착하여 쓸리자 구덕의 얼굴이 고추장 빛깔이 되어 화끈거리고 있었지요. 공생원댁 마님이 팔을 들어 올려서는 마치 구렁이가 먹잇감을 천천히 휘감듯 구덕의 목을 감싸고는 부드럽게 감는 바람에 마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부축한 구덕의 손이 하필이면 그녀의 안가슴 맨살에 닿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구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못해 마치 폭발이라도 할 듯 후끈하게 익어버려서는 행여나 고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지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에 몰려가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나가던 들게. 그렇게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분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질어질하던 구덕이 공생원댁 집으로 당도하여 마님을 마루 위에 얌전히 앉혔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저는 시키신 일이나 마저 하러 가보겠습니다요. 말을 더듬으며 돌아가려는 구덕에게 마님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쭈, 이 한심한 놈을 좀 보게. 내 놈이 지금 나를 이리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가려는 게냐? 그녀는 구덕의 옷소매를 부여잡고는 마치 바로 내일 모레 죽어나자 빠지기라도 할 것 같은 얼굴을 지어 보였지요. 아, 그것이 아니오라. 이대로는 내 발목이 쑤셔와서는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어차피 오늘은 대장날이라 의원들도 장터에 몰려갔을 게고 이대로 나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냐. 아이고, 감히 제가 어찌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괘씸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요. 저의 사내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구만요. 그저 마님 쉬시는 공간에 제가 발을 들이는 것이 모양새가 영 걸쩍지근하여서요. 그렇다면 나를 방 안까지 모시도록 하거라. 마님은 까칠한 어조로 구덕을 나무라며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구덕이 할 수 없이 마님을 부축하여 그녀를 일으켰고 마님의 보드라운 살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는 것을 느끼며 구덕은 또 한 번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생원댁 마님은 돌아서려는 구덕을 또다시 불러 세웠지요. 통증이 올라오고 있으니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하고는 구덕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오른 다리를 냅다 올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구덕은 그야말로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살아생전 이렇듯 펄떡거리는 여인의 살결을 만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만 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콧김이 가빠지고 염통이 바깥으로 탈출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의 발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구덕의 하초가 그만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골치 아프게도 염치 없는 구덕의 분신이 마치 커다란 천막이라도 펼친 듯 고을 입구에 세워둔 천하대장군 마냥 듬직하게 제 위용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이놈 좀 보겠나. 공생원댁 마님은 마치 그것을 노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왼발을 들어 올려서는 구덕의 고간에 얹어 발가락으로 천하대장군을 쓸며 건드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에라이, 이제는 도저히 아니 되겠구나. 구덕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는 찰나 공생원댁 마님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구덕의 목을 휘감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단꿀 같은 육덕이 흐드러진 마님이 구덕 위에 들러붙어 자신의 욕구를 절실히 드러내자 방 안은 철퍼덕 철퍼덕 방아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덕은 동공이 풀리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듯 이것이 정녕 꿈인가 생시인가를 골백번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천둥번개의 거사가 속사포처럼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처음이던 구덕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일이 끝나고 말았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마님,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요. 구덕이 엉거주춤 자신의 바짓단을 끌어올리며 도망치려는데 공생원댁 마님은 이놈의 구덕을 놔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또다시 구덕의 옷소매를 붙들고는 강바닥으로 쓰러뜨렸지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 구들이 무너지고 기와 지붕이 몽땅 내려앉을 듯이 또 한 번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폭풍우가 찾아들었고 공생원댁 마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끙끙 거친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잔뜩 쏟아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하루로 마무리되면 좋았을 것을 일은 그리 간단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구덕이 옷을 주워 입으며 제대로 축혀 올리지도 못한 바짓단을 자신의 손으로 거머쥔 채 주행랑을 치듯 방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버렸지요. 공생원댁 마님은 몽땅 탈의를 한 상태로 자신의 얼굴만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빼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기가 차는구나. 마당을 벗어나는 구덕을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으려니 이보시게 공생원댁 댁의 집에 있는가. 내 장터에서 엿을 조금 얻어왔는데 라는 소리와 함께 노파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말고 자신의 곁을 지나치며 달아나는 구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지요. 아, 아니, 이것이 대체. 노파가 놀라 구덕을 돌아보는 사이 그는 후다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공생원댁 마님은 그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저 입 가볍기로 소문난 노파에게 이 꼴을 들켰으니 이제 동네 방네 소문이 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게다가 자신의 남편인 공생원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얌전히 소박을 맞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찰나의 순간 꾀를 내어 잔머리를 굴렸고 대문 근처에 멀뚱히 서서 자신과 도망친 구덕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노파부터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내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하며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텅텅 내려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저런 잡아 죽일 놈이 저놈 잡아라.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어찌 이런 변고가 있나 그래. 아이고 저런. 저 불안당 같은 머저리 머슴놈이 느닷없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겁간하다니. 그리하여 공생원댁 마님은 구덕을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웃집의 노파가 찾아와 구덕에게 그 사실을 알린 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 일련의 일이 되겠습지요. 이제 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먼요. 구덕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옥섬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는 구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장터가 열리는 통에 모든 고을 사람들이 빠져나간 틈을 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점을 노리고 일을 벌인 듯한 느낌이 드는구만 그래. 헌데 이 이야기를 말이야. 자네가 지어낸 것은 아니던가. 정녕 그대가 그 여인을 겁간한 것이 아님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말이야. 그러자 구덕이 다시금 그 눈에서 달덩이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제가 비록 없이 지내긴 하였지만 거짓말만큼은 깊이 잃고 한 적이 없구만요. 방금까지 고한 이야기는 모조리 사실입니다요. 옥섬은 자신의 턱을 부여잡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원의 아내로 들어선 마님이 그것도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의 신분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옥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으나 구덕이 워낙 억울함이 가득 실린 얼굴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허투루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싶었지요. 그렇다면 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자네가 이 고을 사또 앞에서는 날짜가 내일이라 하였으니 구덕은 실망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사내의 말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구먼요. 허나 괜찮습니다요. 제초에 저를 믿어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었지요. 알겠습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눈에 밟히신다 싶으시면 그때에는 부디 저를 도와주십사 이렇게 간청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네. 그리하여 옥섬은 일단 구덕의 집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해보기 위해 장터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육감으로 보건대 필시 거짓을 고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마는 장터로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옥섬은 눈물을 쏟으며 제 결백을 주장하던 구덕의 눈빛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까짓것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뭐. 옥섬은 좌자직거란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들. 나는 이런저런 풍문을 수집하며 다니는 나그네 올시다. 이 고을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에게 내 보답으로 엽전 한 양씩을 드리겠소이다. 무엇이라도 줬소. 구덕이 이 고을에서 지내며 얻은 평판, 그의 말자취, 그의 내력, 그의 성품, 무엇이라도 좋으니 내게 이야기를 해줄 자 어디 없는가. 멀끔한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장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는 마치 장사치들이나 할 호객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당에 나선 사람들이 신기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옥섬은 한층 더 흥을 돋우며 소리쳤습니다. 자, 누구든 좋소이다. 내게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보상 엽전 한 양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또 이러한 기회가 어디에 있겠소. 민초들에게 엽전 한 양이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돈이었던가요? 몇 푼이 아쉬운 마당에 그저 자신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던 청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한 냥이나 내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장사였습니다. 이윽고 한 노인이 다가와 옥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사내가 몇 마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요? 그래, 물론이라네. 내게 해줄 말이 무엇인가? 그 구덕이라면 혹시 약간 어수룩하고 실없는 그래, 맞다네. 그 집 마당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 아마, 그러하다면 맞습니다요. 구덕이 그 녀석이 조금 어수룩하고 모자라 보이기는 하나 본디 그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는 아주 진국인 청년입니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자기도 끼니 때우기도 힘든 사정이었을 텐데 구덕이 그 녀석이 나서서 도와줬었죠. 그렇다면 자네의 말은 평소에도 어진 성품의 성실한 자란 말이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좋아, 알겠네. 말해줘. 고맙다네. 자, 여기 약속한 한 양일세. 노인은 옥섬에게 한 양을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돌아갔고 긴가민가 하며 우물쭈물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앞다투어 옥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덕이 그 자는 항상 남을 도와주는 자였지요. 얼마 전 저 역시도 구덕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요. 지난 여름 홍수가 났을 때 구덕이 덕분에 무사히 내를 건널 수가 있었지요. 구덕이 덕분에 이번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구덕, 오라버니가 항상 저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 그 덕으로 살아남았답니다.
그렇게 옥섬은 하루 종일 장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였고 모여든 사람에게 한 양을 대가로 구덕에 대한 풍문을 잔뜩 수집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 지경에 이르러서는 옥섬이 제 집을 나서며 가지고 나온 노자를 대부분 사용한 뒤였답니다. 구덕에 대한 풍문과 평판은 넘칠 정도로 수집할 수 있었지요. 이 정도로 풍문을 잔뜩 수집해 보았으니 틀림이 없겠군. 아무래도 이렇게나 일관된 평판이라면 구덕이 그 녀석이 참말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찌 구덕이라는 그 사내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리도 한결같은 말만 나온단 말인가. 양인의 탈을 쓰고 그것도 아여자의 몸으로 먼저 사내를 끌어들여서는 정절을 농락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참으로 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로다. 내 반드시 내일 관아에 참여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하겠구만. 가슴속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도취된 천방지축 옥섬은 그렇게 이리저리 가는 해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엽전이 들어있는 전대를 품 안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 나선 모험길 역시 소소한 수확을 얻어갈 수 있는 소동이 벌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낼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윽고 대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주막을 나선 옥섬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관아로 향했지요. 그렇게 앞마당으로 들어서니 마침 구덕과 공생원댁 마님이 동원 안에 모습을 드러낸 터였습니다. 옥섬이 넌지시 구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그 모습이 딱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구덕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당장이라도 구토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찌나 걱정을 했던 것인지 간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쾌쾌하여 눈두덩이가 푹 꺼져 있는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공생원댁 마님은 자신의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는 한치의 망설임과 더듬거림도 없이 사또에게 그때의 상황을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그때의 상황을 읍소하는 저 마님의 어조가 어쨌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옥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욕보인 구덕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마치 몇 번이나 암기해 둔 느낌으로 서책을 읽듯 부자연스럽게 읽는 것 또한 어쩐지 수상쩍었지요. 공생원댁 마님이 외치는 진술을 들은 구덕이 자신의 양손을 허공에 저어대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히 겁도 없이 생원의 한 사람을 겁간한 이놈은 중형으로 다스려 반상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마땅하겠도다. 사또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치자 구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옥섬이 나서 소리쳤지요. 사또 나으리,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소상히 읊어보라 하심이 어떠시려는지요. 응? 자네는 누구인가? 사또가 고개를 들어 옥섬에게 질문하였고 옥섬은 슬그머니 다가가 이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옥섬의 정체를 들은 이방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사또에게 고하였고 품계가 높은 무관 집안의 여식임을 알아차린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옥섬의 말대로 읊조렸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렸다. 그러자 공생원댁 마님이 기분이 상했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다시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으리. 그러니까 말이지요. 사내가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걸음을 재촉하다가 말입니다. 발목을 접질려 삐는 바람에 길바닥에 냅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저놈이 나타나서는 저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마워 인사치레를 하려 했더니 아니 글쎄 웬걸요? 냅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덮쳐서는 겁간을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만하라. 살려달라 애달프게 소리쳤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그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읊어보라. 네 나으리. 저놈이 한 손으로는 저의 두 손을 꽉 틀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참으로 망측하게도 제가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저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지요. 정말이지. 그때는 숨이 턱 막혀서는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지 뭐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한 손으로는 정승처럼 솟아오른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더니 담고 듣고 있던 옥섬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거기 잠깐 멈추시오. 난데없는 옥섬의 외침에 좌중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옥섬이 씩 웃으며 공생원댁 마님에게 외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당신의 손을 틀어쥐고 또 한 손으로는 당신의 입을 틀어막고 다시 또 한 손으로는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았다. 그러하면 이 구덕이라는 자는 손이 세 개가 달린 자란 말입니까? 과연 하초를 붙잡은 그 마지막 손이 진정이 구덕이라는 자의 것이 맞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생원댁 마님이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또도 소리쳤지요. 이런 고얀 저 청년이 정녕 손이 세 개 달린 자란 말이더냐. 필시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다가 내년 스스로 뒤죽박죽이 되어 거짓 증언을 내뱉고 만 것이리라. 여봐라. 내 새빨간 거짓말을 뱉는 전연을 붙들어 쇠치열을 뽑아버리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제야 사태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공생원 마님은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외쳤지요. 자, 사또 나으리, 잘못했습니다요. 제 사내가 그만 저 사내의 듬직한 사내다움에 눈이 멀어 못난 짓을 하고는 그것이 들킬까 겁이 나는 바람에요. 제가 생각하니 마지막에 그 손은 이자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저의 손이었지요.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외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섬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구덕의 눈을 바라보았고 구덕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도 한 듯 홀쭉해져 있던 얼굴에 그제야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당장 저 못된 계집에게 장 20대를 주어 다시는 저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가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아여자의 정절을 우습게 여기는 버릇을 싹 고쳐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던 구덕의 눈총을 받으며 처슬퍼런 관졸들이 선사하는 곤장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옥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된 구덕은 옥섬에게 연신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비록 시일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약조한 대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었으니 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내 자네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작거리에 나서 보았더니 아니 글쎄 자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하나같이 자네의 그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만. 그래서 말인데 내 자네에게 하나 제안을 해보려 한다네. 자,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모자라던 차였는데 이참에 나를 따라 우리 집에서 정식으로 품삯을 받으며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 일한 머슴치고 정당하게 일한 품을 받지 못한 자는 없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신 은혜, 이것을 어찌 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요? 품삯 따위는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일하겠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일을 하였는데 어찌 세경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누구와는 달리 낮이건 밤이건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것을 세 번째 손의 짓으로 치부하고 입을 닦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네. 그렇게 옥섬은 구덕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튿날 구덕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비에게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세차게 잔소리를 받긴 하였으나 이내 행랑 아범에게 구덕을 소개시켜주며 그를 머슴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구덕은 옥섬에게 은혜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열심히 일하며 여느 하인들의 몇 배나 되는 일감을 처리하여 옥섬 내 곳간이 풍족하게 들어차는 것에 대단한 일조를 하게 되었지요. 다음에 옥섬은 구덕에게 넉넉한 세경을 전해주었고 더불어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과 혼담도 주선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구덕은 그 이후로도 두고두고 옥섬을 보필하며 옥섬이 집안을 도망쳐 나와 또다시 모험길에 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